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빠른 것이 다음 주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냥 3월이 되거든요. 네. 모레면 3월입니다. 아, 그러네. 28일까지 있죠? 그러니까요. 2월 빨리 가네요. 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좀 영향이 있나 봐요. 뭐 동결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을 판단을 해보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집을 매도하시려는 분들 또는 임차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면서 뭐 투자를 하든지 내 집 마련에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25% 역시나 뭐 2, 3년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뭐 금리의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다 빅 스텝이 아닌 횡보로 갔다라는 거는 내 집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뭐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또는 뭐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도 관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3.5에서 뭐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는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횡보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을 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그래도 조금씩 좀 많은 분들이 좀 괜찮게 좀 호재로 느끼는 하나의 좀 요인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죠. 국회 상황, 이 시각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조금 전에 진행됐고 잠시 후에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중에 또 속보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부동산 분양 시장도요. 그동안 금리가 좀 불안한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사업자들이 공급을 좀 미뤘었는데 올 상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렇죠. 모든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분양가가 높다라고 인식되는 곳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분양을 진하고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분양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수요의 심리를 건드려주고 또 3월 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LTV를 30%를 주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선 최대한 60%까지도 LTV를 상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LTV를 상향해 준다고 해도 금리하고 연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거니까 그 대출에다가 금리를 곱하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리가 좀 동결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시장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까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도 공급자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예전보다도 낮아진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 최근 뉴홈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공공에서 분양하는 곳 같은 경우도 성과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분양가가 좀 저렴해져야 되는데 역시나 높은 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금리가 동결이 아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 신호가 나와야지 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사업장들이 괜찮고 또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된 곳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런 규제가 9.13 대책 이후로는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사업지 같은 경우 뭐 지금 분포도를 보니까 동대문구나 이런 쪽들에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강남권도 있고 네, 네. 그런 곳은 지금 뭐 사업을
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에 1년 만에 금리가 동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021년 8월 이후에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이번에 금리 그 동결로 사실상 이제는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 뭐 이제 분양 시장도 그렇고요.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봐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여기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글쎄요, 뭐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은 투자하고 좀 연결된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 잘 안 잡힌다든지 어떤 시장의 환경들이 뭐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 시장을 모니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압박감에도 역시나 시장 환경이나 뭐 여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뭐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금리라는 것 자체가 과거랑은 좀 다르게 2014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글로벌 동조로 그 금융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에 있다라면은 우리만 동조를 안 하고 탈동조해서 혼자 엇박자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조금 금리의 속도를 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뭐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면은 결국 우리나라만의 이런 뭐 시장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뭐 한두 차례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 자체도 우리나라도 뭐 한 3.75까지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금통위원들이 6명 중에 5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사실 마침표 아니고 쉼표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지켜보면서 향후에 조금은 더 뭐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기준금리, 뭐 시장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해도 그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까지 연결이 되려면 좀 네. 시차가 발생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다 가산해서 금리를 조달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금리가 조달되는 게 뭐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나서도 뭐 시간이 좀 여유를 벌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동결된 것들이 시장에까지 작용하고 또 시장에서 금리가 좀 낮춰지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거나 아까 공급이나 이런 여력들이 조금 더 장기간 좀 체력을 좀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그때 1.3 대책 발표할 때 규제를 많이 완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전역의 그 규제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를 하고 나서 약 2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면서요. 뭐 눈에 띄게 증가했다 뭐 이렇던데. 그렇죠. 지금 1.3 대책이라는 거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보다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7월 이후로 항상 1,000건 밑에 있었던 거래량이 한 1,400건 가까운 그 정도까지도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뭐 전월 대비해서 한 65%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저번 달에 한 800건 정도, 850건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서울 안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서울의 시장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 자체가 서울이 뭐 수도권에도 가격에 영향을 주고 지방권까지도 영향을 주고 이런 흐름 자체가 서울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강남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들이 일어나고 송파에서도 뭐 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신고 건수가 한 37건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해 1년 동안의 거래량이 76건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작년 거래량의 2달 동안 네. 절반 정도를 채웠네요. 그렇죠. 예. 그거 한 49%, 뭐 50% 가까운 수치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적은 거래량 안에서도
뭐 숫자를 보면 기저효과가 커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거래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남권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뭐 호가를 한 1, 2억 정도, 많게는 한 2, 3억 정도 올리고 뭐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거래가 증가를 하면은 뭐 수요가 또 증가하고 가격이 좀 오른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보다 앞서서 규제 지역에서 풀린 곳이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예. 이게 지난해 말부터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그럼 더 늘어났나요? 그렇죠. 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뭐 인구수라든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들 서울 가격보다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한 4,500건 정도 돼요. 그냥 작년 5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5월이 가장 많았던 그 시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때가 한 5,700건 정도 돼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4,500건이라면 최근 한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그런 그러네요. 그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남 같은 경우도 뭐 최근 거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작년 12월 대비했을 때 한 147%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4%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높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뭐 거래량이 한 200건에서 한 170건 뭐 이렇게도 일어났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 계획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지역 쪽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주고 있는 그런 뭐 시장에 뭐 어떤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1.3 대책 이후 또 정비 계획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기 신도시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계속적으로 뭐 좋은 집들이 팔려가지고 거래되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 5% 정도 하락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한 40% 정도 최근 나오는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은 수요자하고 파는 사람, 매도자하고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것들은 거래가 되는 건데 여전히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지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나 거래가 없다. 그래서 매물들이 지금 정보업체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더 늘었거든요. 작년 말이 한 10만 5천 건이었는데 지금 한 11만 6천 건으로 늘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5만 6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활발하게 되는 건데 이게 무조건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는 거래보다는 역시나 간극이 좀 좁아지고 급락을 하고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여력까지도 도달한 그런 중심의 그런 가격들로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는 늘어났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매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뉴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 구매자들은 개발 수요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뭘 의미합니까? 뭐 갈아타기 할 수요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 가격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하고 본인이 쳐다봤던 그런 주택 가격하고의 그 가격이 더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자금을 보태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해졌다 그게. 네, 오히려 조금 잘못 생각들을 하는 게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사를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집에다가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사 가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위 본인이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여기가 한 1, 2억 오르면 저기는 한 4, 5억씩 오른단 말이에요. 더 많이 오르는 거니까. 네, 더 쫓아가기는 어렵죠. 그리고 급락을 좀 빨리 겪고 조정장을 빨리 겪은 곳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는데 내가 바라봤던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그 똘똘한 한 채라고 불렸던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점프를 뛸 수 있는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담처럼 높게 느껴졌던 그런
갈아타기의 금액이라면 지금은 한 계단 정도로 내려왔다라면은 점프를 뛰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갈아타기 수요들의 중심들을 보면은 뭐 학군이 좀 좋거나 신축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거래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사 수요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뭐 투기성도 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소위 그냥 내 집에서 주거 안정만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조금 더 집값이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단지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인데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의 거래량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은 느낌이 났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봄도 왔고 조금씩 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예전에는 지금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사철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시기는 좀 벗어난 트렌드긴 한데 과거만 해도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군 시기가 몰리는 시기라든지 네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봄,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때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조금 멈춰서고 지금 금리가 현재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트렌드가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사하는 그 시기나 학군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들 그 시기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봄 기온하고 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이사철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사들 하기 뭐 날씨 좀 풀려가지고 좀 있으면 뭐 반팔 입고 이사 좀 나눠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다 조금씩 다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보니까 뭐 안전진단이나 각종 규제 완화 영향받아서 입주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소득 뭐 상관없이 네.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뭐 매수 문의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는 구매 여력이거든요. 구매력을 올려주는 게 가장 큰데 본인의 자산에다가 구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중에서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초반만 해도. 근데 너무 시장 금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 네, 근데 그런 시장의 요구와 비평들을 받고 또 하다 보니까 정책 금리를 한 0.5% 정도 낮췄어요. 최대.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고 또 가장 큰 거는 이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대출에서 수요자들이 항상 원하고 구매 여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대출 중에서 DSR이거든요. 이게 DSR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인데 웬만한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채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상환 능력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개인의. 예.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뭐 한 10명, 20명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하면은 수배가 더 수요 양이 그렇죠.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완화를 했고 그다음 9억 이하가 몰려있는 서울의 뭐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에 대해서도 더 빨리 해준다고 하지. 그다음에 9억 밑에는 대출도 해준다고 하지. 거기에다가 소득 요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대출들이 한정 판매다 보니까 빨리빨리 소진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운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돈을 우선 받아놓고 나중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쥐고 있으면은 내가 바라봤던 그 주택이나 이사를 고려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혜택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도 소폭
인하했잖아요. 뭐 네. 은행과 관련해서 뭐 돈잔치한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 함께 좀 고통을 나누자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출 금리를 소폭 인하했고 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도 동결했고 그래서 급매물 거래는 뭐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거래량이 회복된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집값은 아직은 집값이 좀 더 내려갔다라고 논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해석들을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 거래량이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급락에 대한 수치가 뭐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뭐 1%가 만약에 0.5%로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반등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앞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든 거지. 그게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가 동결을 한 수준 자체에다가 뭐 시장 금리에다가 거기에 주택 가격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같은 경우도 중위 가격이 한 8억 선 정도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위 가격이 한 12억 중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거기에다가 시장 금리도 그때는 3% 중반 또 지금은 한 4% 중후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에 대한 상환 능력도 100%한 중간값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100만 원의 중간값 정도 되는데 지금 200만 원 후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아무리 이런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아까도 특대보금자리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9억이라는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면은 그런 주택들은 많은 서민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바라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한계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하는 거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분포도로 보면은 5% 이하로 거래된 그런 거래가 총 거래에서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나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의 비중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락 거래. 그러니까 하락에 좀 약간 뭐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급락에 경사도를 약간 완만하게 낮춰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경사를 끝나고 바로 오르막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경사로가 좀 완만해진 상황이다. 지금 그런 과정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오늘 손바닥 부동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